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방 안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서서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에 부끄럽다는 말을 하며 좌절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무엇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프레디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건축에 대한 관심은 아름다운 건축물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노르웨이를 비롯한 주변 유럽 국가를 다니며 다양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경험했죠. 이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어떻게 지어졌을지를 상상해 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 같네요. 최근 저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부쩍 연로해진 조부모님이 사시는 집이었죠. 유럽에 가보면 100년이 넘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거나 이사갈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오래된 고택에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이라면 전통을 지키고자 더욱 소중히 여기고는 합니다. 노르웨이가 속해 있는 북유럽의 나라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직접 베어서 땔감을 만들고 그것으로 겨울을 날 준비를 하죠. 그런 경우 집안의 난방은 벽난로가 됩니다. 벽난로가 아니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라디에이터예요. 라디에이터를 오래 써왔지만 라디에이터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별로입니다.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건조한 바람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벽난로는 월등히 뛰어난가 그것도 아닙니다. 벽난로 하나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 벽난로 주변만 따뜻하죠. 방에 들어가면 라디에이터를 틀어야 하는데 그걸 틀면 건조하고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서 습도에 예민한 저는 라디에이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라디에이터를 끄고 옷을 꼭꼭 껴입은 채 잠에 들었죠. 양말은 몇 겹씩 신었고 두꺼운 잠옷을 여러 겹 입어서 움직이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해야 따뜻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껴입기는 합니다만 저는 좀 더 심한 편이에요. 가족들은 종종 너는 하와이 같은 데에서 태어났어야 한다라며 저를 놀릴 정도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살던 곳도 그렇게 추웠는데 조부모님이 살던 곳은 어떻겠어요? 물론 그분들은 뼛속부터 노르웨이인들이라 추위에 강하시지만 집이 노후된 만큼 집안의 난방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몸도 안 좋아지셔서 저희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이분을 저희와 가까운 곳으로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을 그냥 두고 간다면 집이 엉망이 될 거라며 절대 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한동안 이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집을 보수할 방법을 찾아보았는데 조부모님의 집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노르웨이에는 빙하가 남아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빙하가 지척에 있는 곳에서 사는 분들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분이 정정하실 때야 열심히 땔감을 떼고 집을 훈훈하게 만들 수 있었겠지만 거동이 힘든 상황에서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난방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 보온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만든 방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 같다며 거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만큼은 동의했습니다. 저조차도 라디에이터를 싫어하고 라디에이터 때문에 온몸이 건조해질 바에야 추위에 떨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두 분에게 허락을 구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 저는 조부모님의 집에서 돌아온 후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흥미로운 영상 하나가 떴어요. 노르웨이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인 엘링 홀란이 나온 영상이었죠. 그런데 유튜브 썸네일에는 엘링 홀란뿐만 아니라 한 아시아 여성이 함께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AI 기술 같은 걸로 엘링 홀란을
아시아 여자의 얼굴로 바꾼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영상을 클릭해 보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썸네일에 있던 여성은 AI가 엘링 홀란의 얼굴을 참고해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그와 똑 닮은 한국 여성이었거든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하물며 인종도 다른데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다니 신기하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TV 프로그램과는 다르더라고요. 색다른 게임도 하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설문조사나 앙케이트 같은 것들도 진행하는 듯 했습니다. 엘링 홀란이 나온 영상이라서 그와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 여자가 있는 것이 신기해서 보게 된 영상은 또 다른 영상으로 저를 인도했고 저는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이나 이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사실 한국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오래된 축구 팬인데 노르웨이 출신인 엘링 홀란을 주의 깊게 보다가 알게 된 선수가 있어요. 바로 선수였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링 홀란과 선수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엘링 홀란에 대해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선수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축구 선수로서 그를 좋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 한국에 대한 정보는 많이 몰랐습니다. 그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전쟁 중이지만 북한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만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유튜브를 본 뒤엔 한 가지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은 유쾌한 나라다. 또 영상의 배경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살짝 보이는 것뿐이었음에도 노르웨이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저는 선수를 비롯한 한국의 선수 등 정말 한국 선수들이 유명하기도 하고 축구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유럽 국가의 풍경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이 동할 정도는 아니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만 만족하고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제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한국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 동행하게 된 것이죠.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자진해 한국으로 가겠다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한국에 가는지 제대로 된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먼 나라까지 출장 다녀오는 게 부담이 되었겠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제게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었더라면 저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한국의 기업과 만나러 왔는지는 한국에 도착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경험한 것들 모두 제 입장에선 너무나 감격적인 것들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가슴이 설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시아 나라를 안 와본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없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설레게 하고 들뜨게 만드는 건 건축물인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찾아본 자료에서 한국은 그저 거대한 빌딩 숲 같았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이라던가 전통적인 건축 양식도 없는 줄 알았어요. 독일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 때 많은 구 건축물들이 파괴되어서 대부분이 건물이 근래에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차갑고 빽빽한 빌딩 숲은 제가 추구하는 건축의 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설렘이 없었던 저였지만 한국에 도착하자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인천공항은 수려한 아름다움이 있는 공항이었습니다. 건물의 굴곡과 세밀한 디테일, 공항 안을 채운 조형물과 최적화된 동선까지 세계의 수많은 공항들을 둘러보았지만 이렇게 하이 퀄리티의 공항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제가 상상한 대로
빌딩 숲 그 자체였던지라 큰 기대감이 없었지만 공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처럼 빌딩이 많기는 했지만 좀 더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높은 빌딩에 과감한 곡선 디자인을 넣는다든지 유리나 외벽의 디테일로 차별화를 둔다든지 건축적으로 말해보자면 뜯어볼 건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심장을 들끓게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한국으로 동행했던 동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호텔 주변에 한국의 전통 건물이 있는데 보러 가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다음 일정까지 시간도 넉넉하겠다. 저는 동료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어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 세계로 통할 것 같은 지하 통로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지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사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이 있다니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아무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저와 동료는 둘 다 한국 지하철이 처음이었는데 지하철 안내가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제 동료는 이렇게 된 거. 한국 지하철을 제대로 경험해보자며 저를 데리고 과감하게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쉽게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분명 꽤 오랫동안 걸어서 갈아탈 지하철 앞까지 온 것 같은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가는 길과 방향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저희가 타려는 지하철의 색과 동일한 색의 선만 쭉 따라가면 됐죠. 그리고 지하철 화장실이 무료였습니다. 공공 화장실에서 돈을 안 받다니 화장실이 관리되지 않아 지저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조금 과장 섞어서 저희 집 화장실보다 깨끗한 것 같더라고요. 수시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것을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라고 하는 놀라운 발명품에 감탄하며 한국의 전통 양식 건물이 있다는 곳에 도착한 저희는 발걸음을 옮길수록 저희를 감싼 풍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저희는 돌담을 스쳐 지나갔죠. 돌담 위에 검은색 모자 같은 것들이 씌워져 있었는데 그것 또한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동료가 휴대전화 지도 앱에서 눈을 떼고 도착했음을 알렸을 때 저와 동료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아한 건축물은 처음 보았어요. 인위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재료들, 자연에서 온 색깔, 부드러운 곡선의 흐름, 직선과 곡선의 적절한 조화는 충격적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왕들이 살았다는 궁궐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에 이런 곳을 숨겨두고 있었다니. 빌딩 숲 사이에서 이질감을 풍길 수도 있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고한 자태로 빌딩 숲을 품어주는 것 같았죠.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나쁘지 괜찮은 나라에서 좀 괜찮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훌륭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건축 전문가로서 놀랄 일은 이게 끝일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저희가 한국의 온돌 회사와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온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닥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왜 난방과 연관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공기가 따뜻해야 방이 따뜻해지는 게 당연한 원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대체 회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해하며 미팅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돌이라는 걸 체험해 보게 되었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서보라는 한국 직원의 말을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대뜸 신발을 벗어보라니 어떻게 바닥에 맨발로 있겠어요? 그 당시 한국은 한겨울이었고 노르웨이 사람이라 한국의 겨울은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했던 저도 한국의 겨울에 두 손 두 발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맨발로 바닥에 서란이 무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하는 수 없이 맨발로 바닥에 섰습니다. 당연히 차가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 저는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온기에 말을 잃었습니다. 놀란 건 저뿐만 아니었어요. 한국 직원들은 온돌과 난방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훈훈해질 수 있다는 것. 보온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난방 비면에서도 유리하며 난방기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훨씬 깔끔하다는 점이 있었죠. 벽난로나 난로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보기에도 안 좋고 사용하다 보면 지저분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에이터와 온돌의 차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 직원은 단순히 공기를 데우는 것과 바닥을 데워 전체적인 공기를 훈훈하게 만드는 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온돌이 켜져 있는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우선 건조한 바람이 전혀 없었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켜면 위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워서 늘 고통스러웠는데 온돌은 그것이 전혀 없었죠. 사실 노르웨이의 모든 가정집이 그러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라디에이터를 보게 되었는데 바닥에 두는 형태로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노르웨이는 벽걸이형으로 한국으로 치면 벽걸이 에어컨과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켜면 금세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는 하지만 머리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굴로 그 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하고 그 때문에 얼굴은 항상 건조해져 피부가 상하고 눈도 따끔거릴 정도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난방 시스템을 처음 접하고 하루를 그곳에서 잠자게 되면 다음 날 아침 너무 건조해진 실내 공기로 인해 침을 삼키는 것도 괴로울 정도로 따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는 집들이 많아요. 그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습도가 조금이나마 높아져 숨 쉬는 게 편안해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건조해진 공기를 한국처럼 완벽한 온도와 습도처럼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온돌이 있는 숙소에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저는 제가 훌륭한 힐링센터에 온 것 같았어요. 저희가 침대에서 자는 이유는 푹신함 때문도 있겠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온돌은 바닥이 따뜻하니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죠. 저는 온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고 온돌을 잔뜩 높여놓았다가 다음에 땀에 젖은 상태로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사우나인 것처럼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독소를 뺀다며 주기적으로 사우나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곳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적으로 방문한 거라 관광객들처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엘링 홀란 선수가 한국의 황희찬 선수와 가깝게 지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저희와 비즈니스적으로 잘해보아야 하니 친절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묵던 숙소의 직원들,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 길을 묻는 저희를 안내해 주었던 한국인들 모두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그걸 정말 몸소 깨달았던 일을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국 일정 중에 쉬는 날이 있었어요. 함께 왔던 동료와 한국의 전통시장에 구경을 가기 위해 숙소와 가까웠던 버스 정류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국 버스 정류장은 박스 형태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런 시스템에 정말 동료와 크게 놀랐었는데 더 놀라운 일을 겪고 말았었죠. 처음 정류장에 마련되어 있는 투명 박스의 정체를 몰라서 근처를 서성이면서 슬쩍슬쩍 보게 되었었는데 한 젊은 한국인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추우니까 안에서 기다리시면 된다며 알려주던 것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한국인의 안내로 정류장에 있던 투명 박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따뜻한 공기가 박스 안을 에워싸고 있었고, 더 신기했던 건 정류장 박스 안에 있던 의자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난방이 되는 의자였던 거죠. 사람들이 사는 생활 속 편의시설들에 이런 배려 넘치는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다니. 정말 한국의 세심함에 감탄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의아했던 건 저희를 박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안내해 준 한국인 청년은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거였죠. 추운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 떨고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저는 밖으로 나가 왜 안으로 안 들어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인 분은 정말 믿기 힘든 말을 했었는데요. 조금 춥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저 안은 저보다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한국을 찾아온 해외 관광객분들이 한국 겨울이 힘드실 테니 그런 분들이 계셔야 하는 공간이라 자신은 괜찮다면서 양보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정류장 투명 박스 안에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과 몸이 약한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의 젊은 남성분들이나 심지어 중년층의 남성분들까지 모두 강추위에도 약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얼른 박스 안에 있던 동료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했고, 나름 우리도 추운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인데 약자에게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며 민망한 웃음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도시 자체가 깔끔하고 세련되게 정리되어 있어서 대체 이 큰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희 회사 직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온돌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저희는 온돌 기술과 제품을 들여와 저희 회사가 짓는 건물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때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조부모님의 집의 난방이었어요. 온돌이라면 벽난로처럼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이고, 제가 경험했듯이 라디에이터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조부모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의심하실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고민을 알게 된 한국인 직원이 선물이라며 큰 박스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건 바로 전기장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전자파 걱정을 하는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 노인병원에도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크게 감사하며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꼭 조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조부모님은 제 말을 의심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어도 되나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변화를 주려면 큰 공사가 필요할 텐데 뭘 믿고 집을 고치는 걸 허락해 주냐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전기장판을 드리며 이걸 한 번만 써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온도를 설치하면 이 전기장판 같은 훈훈함이 온 집안에 퍼질 거라고요. 한국 직원의 판단은 100% 옳았습니다. 조부모님은 전기장판을 쓴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온돌 설치를 허락하셨어요. 추우면 자동적으로 몸이 경직돼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한 경우가 많았는데 전기장판을 쓰고 나서부터는 근육이 이완되어서 잠자리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회사에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회사는 한국에서 들여온 기술과 제품을 시험해 볼 겸 저희 조부모님의 집에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부모님은 지금까지 만족하며 온돌을 쓰고 계십니다. 항상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계시던 분들이 맨발로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손주들은 바닥에서 눕고 기며 놀고는 하죠. 춥디 추운 노르웨이에 온돌이 많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온돌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 노력할게요. 여기에 한 외국인 여성이 누군가에게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여성은 이내 화를 내는 여성을 무시한 채
어디론가 가버리고 마는데요. 대체 이 여성들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큰 소리를 내고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린 여성은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아델 페르난데스라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이민자와 혼혈이 많지만 저와 저희 가족 중에는 혼혈이 없어요. 또 친구들 중에서도 혼혈이나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없죠. 간혹 그런 저를 보면 인종차별주의자라서 프랑스인이나 백인들이랑만 어울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억울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기회가 없었어요. 저와 마음 맞는 사람들이 우연히 백인일 뿐이었는데 자꾸만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억울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데는 다른 이유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아시아권 문화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언급하고 싶어서죠. 요즘 프랑스 소도시 여행이 유행을 하고 있던데 가장 유명한 관광 소도시로는 프랑스의 니스가 있습니다. 저는 니스에서도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저와 함께 놀던 친구들은 언젠간 파리에 가서 살 거라며 의욕을 불태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딱히 욕심도 없었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서 태어난 곳에 자리를 잡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곧장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 없어 현상 유지에 집중하는 회사 덕에 저는 제 바람대로 물 흐르듯 1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죠. 저희 회사에는 특별한 복지가 있습니다. 바로 10년 근속한 직원들에게 유급포상 휴가를 무려 한 달이나 주는 것이었어요. 한 달을 더 쓸 수도 있었는데 그건 무급 휴가라서 저는 한 달 동안만 휴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휴가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했더니 다들 스위스나 미국, 호주 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아시아권으로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해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가 더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가볼 수 있겠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아시아에 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부모님이 일본에 일본인인 친구가 있어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프랑스보다는 일본이 좀 더 깨끗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 달 동안 일본에서 머물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0일은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 주변 국가를 여행하고 10일은 일본에서 나머지 10일은 한국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정 때문에 가족 여행을 일본 여행 뒤로 미루게 되었고 제 첫 번째 여행지는 한국이 되었죠.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소식을 회사 사람들에게 나누자 그중 몇 명은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한국으로 여행을 갈 거라고 왜 한국에 간다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그 동료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한국 여행을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니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포함해서 몇 명의 사람들도 한국 여행을 반대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동료가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을 언급하더라고요. 세상의 아들 이번에 아시아에서 아시안컵이 개최되었던 거 알고 있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동료가 이렇게 묻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축구에 진심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축구 광팬이시기 때문에 저와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따라다니며 축구에 대한 애정을 키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는 유럽 여행에도 축구 경기가 여럿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시안컵은 저와 별로 관계가 없는 대회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출전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는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동료에게 대체 아시안컵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후 동료가 들려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고 축구 팬으로서 도무지 용납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몰랐던 사실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축구 강국으로 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24개국의 나라가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승 후보였던 것이었죠. 아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안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제 주변 지인들마저도 한국을 우승 후보로 점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과 함께 우승 확률이 매우 높은 1위나 2위 정도가 될 거라 자신하면서요. 저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대하던 나라라면 당연히 우승을 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4위로 아시안컵을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승 확률이 1위였던 나라가 2위도 아니고 4위라니 대체 한국 축구 대표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에게 물어봤었어요. 왜 그랬대? 한국팀 주전 선수들이 부상이어서 모두 다 빠졌던 거 아냐? 저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제 말이 틀렸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을 정도로 역대 최강이었어. 솔직히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에 비빌 만한 나라가 전혀 없었다니까. 너도 토트넘의 손흥민 알지?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축구를 아무리 좋아하는 광팬이라고 해도 프랑스 리그 경기가 아니면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였으니까요. 그래서 동료의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지. 토트넘에 있는 공격수 아니야. 내가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손흥민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는 잘 알고 있어. 너무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손흥민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유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동료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국가대표팀 주장이야. 그리고 한국에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대단한 유럽파 선수들이 많아 실제로. 한국 대표팀에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와 같이 제가 몇 번씩이고 들어보았던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있었죠. 이외에도 황인범, 양현준 등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 다른 선수들의 경기 영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축구의 진심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모두 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축구 영상에서 보였던 기량들을 보고 나니 동남아 팀들이 즐비한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우승 실패가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선수층이라면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말했죠. 한국 선수들 구성이 화려해서 한국 사람들도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겠는데. 동료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만약 한국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했다면 그건 64년 만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1956년, 1960년 두 번에 걸쳐 우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더라고요. 모두가 한국의 우승을 점치고 있는 상황. 사상 최고의 전력을 가진 한국인들은 분명 온 마음을 다해 우승을 기대했겠죠. 그 기대감이 부서졌을 때의 상실감을 저는 축구 팬으로서 100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동료에게 선수들이 대거 부상당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우승을 하지 못한 거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료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단 내부에서 싸움이 있었대. 그것도 아시안컵 4강전이 있기 바로 전날 저녁에 다툰 거래. 그럼 그것 때문에 경기에서 지게 된 거야. 그것도 분명 영향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감독 문제도 그랬고. 여하튼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은 나라 같더라.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서 많으면 3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축구 세계니까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중에 예민한 컨디션이라면 더더욱이요. 이 생각을 들은 동료는 한국 대표단의 문제를 단순한 다툼이라
치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선 거라면서요. 그러더니 한 가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건 경기를 뛰고 있는 손흥민의 손에 깁스가 되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같은 팀 선수인 이강인과의 싸움에서 부러진 것이었죠. 저는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깁스 사진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입을 틀어막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퉜길래 손가락까지 부러졌대. 누굴 때리려다가. 어디를 잘못 친 건가? 누굴 때리려던 게 아니라 말리다가 까마득한 후배 선수한테 당한 거래. 선배를 향해 후배들이 주먹질을 했다더라. 말이 되니. 이게 후배가 선배한테 몸싸움을 하다니 말이야.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재산이고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에서 몸싸움이라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장이자 가장 뛰어난 선수의 몸이 다치다니. 이건 한국인이 아닌 프랑스 사람인 제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보다 한참 후배야 실력은 뛰어나지만 손흥민에 비할 바도 안 되고 한국 대표팀에는 이강인보다 베테랑인 선수들도 많아 까마득한 후배가 주장한테 주먹질을 했대. 근데 그 선수가 우리 프랑스 팀에 있다니까. 휴대폰의 기사들을 찾아보니 관련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타국의 일이라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사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식사 후 내일 경기에 대한 팀 미팅을 하자고 했고 주장 손흥민의 이런 말에도 후배들은 식사를 마치고 그냥 탁구를 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선수단의 고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했는데 후배들이 맞받아친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몸싸움으로까지 번졌고 손흥민 선수는 이런 상황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의 주먹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혹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보고 들은 게 맞는 건지 여하튼 이 내용만으로도 이미 너무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선수들 간에 내부에서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9살이나 어린 선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팀의 주장에게 주먹질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제게 이 사건을 알려준 동료는 매우 흥분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열변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그 동료가 한국인인 줄 알 만큼 격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그 동료는 파리 생제르맹의 팬이었거든요. 저는 흥분해 있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아시안컵 끝나고 PSG 팀 안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 너무 흥분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료는 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강인의 태도 때문에 PSG 안에서도 말이 많아 음바페도 팀을 떠난다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자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 뛰는 동안에도 문제를 일으킨 선수가 소속팀에서는 얌전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 팀 안에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태도 논란으로 말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선배를 향해 몹쓸 짓을 한 거나 한국 감독 문제가 있는 거나 한국이 64년 만에 기회를 놓친 것이 제가 한국에 여행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물음의 동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이번 계기로 한국인에게 매우 실망했어. 뉴스에 온통 폭행이란 단어가 나오고 한국의 축구협회의 비리와 고발 소통도 잘 안 돼서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이것만 봐도 한국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만하지 않아. 그런데 한국을 가겠다고 나라면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말이었어요. 한국을 잘 모르지만 후배가 선배한테 손을 올리고 온갖 비리들과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절대 이상적인 국가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니까요. 원래도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굳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야 하나.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여행지를 바꿀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여행 간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자신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탁은 잘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시기에 사정상 어머니 없이 아버지만 모시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신 이유는 TV에서 우연히 본 프랑스인의 한국 여행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본 고즈넉한 분위기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평생 시골 동네에서 살았으면서 왜 여행마저 시골로 가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시골은 고향과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다는 말에 그러려니 하며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국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시설 전부 최고였어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성격이라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기차가 있다는 걸 알자마자 기차 시간표, 타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보니 그 방법을 미리 안 알아봐도 됐겠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손쉽고 간편하게 서울 도심 한가운데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는 내내 아버지와 저는 입이 마르도록 한국의 시설을 칭찬했어요. 아버지는 저보다 더 감격한 듯 했습니다. 너 혹시 아빠가 왜 파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파리 중심지에서 다녔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갔었는지 알고 있니? 글쎄요. 그냥 아빠가 고향이 그리우셨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의 파리라는 도시는 냄새나고 더럽고 지하철에는 낙서가 가득했어. 몽마르트 언덕만 해도 그래, 너도 알잖니? 다른 나라 사람들의 환상 속에 있는 그곳이 얼마나 지저분하던지 아버지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길거리에 개들의 대소변이 널려 있고 대변 때문에 날파리들이 날아다니죠. 프랑스에 있는 센강도 깨끗하지 않아요. 예술가들의 낭만이 있다는 몽마르트 언덕 역시도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아버지는 큰 도시라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TV에서 봤던 한국 시골 동네를 보고 한국을 가면 시골을 꼭 보고 싶었던 것이고 사실 서울로 지금 온 것은 제가 원하기 때문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의 대도시 서울은 파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지만 도시는 청결해 보였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아버지는 혼란에 빠졌어요. 호텔 로비에서 싸움이 난 것이었죠. 두 무리가 서로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는데 호텔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모두 뛰쳐나왔음에도 상황은 쉽게 진화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제 선진국으로서 주변 환경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도 시민의식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료에게 여행 전에 들었던 한국 아시안컵 이야기를 떠올렸죠. 당장 다음 날부터 여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안전히 여행을 마칠 수 있는 걸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은 곳들로 다녀서인지 별일은 없었죠. 안심하며 청계천이라는 곳을 보러 갔는데 계단에서 내려오시던 아버지가 그만 다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바로 앞에서 고꾸라졌고 다리를 부여잡은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요. 서둘러 아버지의 바지를 걷어봤는데 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프랑스도 아니고 한국에서 말도 한마디 안 통하는 곳에서 다친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둔 메모를 찾으려던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저보다 왜소한 체격의 여자였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의 상태를 서둘러 살폈어요. 영어로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물으면서요. 여자가 아버지를 살피는 동안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한 남자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구급차를 불렀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주었죠. 여자는 매우 능숙한 손길로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 한국인 여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손발이 딱딱 떨어지게 움직이길래 저는 처음엔 그들이 일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구급차가 와서 아버지를 태우자마자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제가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흩어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행 시작 첫날부터 아버지의 다리는 부러졌지, 한국의 병원은 복잡하지 의사와 간호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유럽인이지만 영어에 능통하지 않았거든요. 병원 관계자는 그걸 알았는지 누군가를 수소문해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병원복을 입고 있는 환자였어요. 환자를 왜 데려왔나 싶어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프랑스어를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프랑스어 전공 학생이었죠. 저와의 소통을 위해 한 간호사가 프랑스어 가능자를 찾았고 소식을 들은 다른 간호사가 자신의 환자 중 적당한 사람이 있다며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아버지의 상태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었고 앞으로의 여행 일정도 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앞으로의 여행 일정 중에서 아버지에게 특별히 부담이 될 것들을 체크해 주었어요. 대신 다리를 다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 주기까지 했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어를 통역해 주었던 학생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며 아버지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과한 친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찮은 기색도 없이 저를 도왔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여행 내내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길을 찾는 모습이 보이면 언제나 누군가 다가와 길을 알려주었고 짐을 한가득 들고 계단 앞에서 서성이고 있으면 저희의 짐을 함께 옮겨 엘리베이터 앞까지 옮겨다 주었죠. 그리고 호텔에 와서 다른 프랑스인들에게 들어 알게 된 것이었는데 호텔 로비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한국인 투숙객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날 이후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직장 동료가 어떤 생각으로 제게 한국에 대해 그런 말을 전했는지 이해는 되지만 아무리 관심이 없는 나라라 하더라도 동료의 말에만 의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가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제 태도를 깊이 반성하며 편견 없이 한국을 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는 시골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잠시 서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회복이 어느 정도 필요했거든요. 아버지가 호텔에서 쉬시는 동안 저는 관광객들이 별로 없는 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카페로 들어가게 되었죠. 묘하게 프랑스 느낌이 나는 카페였는데 알고 보니 프랑스에서 영감을 얻고 만든 카페였어요. 사장님은 크로와상과 커피를 전해주며 저에게 프랑스인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렇다고 하자 프랑스인에게 크로와상을 주려 하니 부담된다며 농담을 건네었죠. 그런데 이건 농담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사장님의 크로와상은 제 인생 크로와상이 될 정도로 맛있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하셔서 물었더니 프랑스에서 꽤 오랫동안 유학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과 프랑스어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한국에 대해 솔직히 잘 몰랐던 나라이고 한국을 여행 오기 전에 동료로부터 들어 알게 된 한국 축구 이야기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죠.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던 가게 여사장님은 한국인의 시선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은 공동체 생활과 위계 질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있었던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 한국 축구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막상 마주쳤던 한국인 분들은
다들 친절하고 상냥하시더라고요. 제가 운이 좋게 좋은 분들만 만났던 걸까요? 그러자 사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파리에 있을 때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정말 많은 차별을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당연히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적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닌 거니까 저는 사장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단숨에 이해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마침 사장님도 한국 축구 팬이시기에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던 선수들,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면에서도 훌륭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팬들에게도 다정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몹쓸 행동을 했던 이강인과는 완전 다른 모습인 거니까요. 그러니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도 하고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라는 거대 클럽의 주장까지도 하는 거겠죠. 사실 축구는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만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들을 아우르는 능력, 팀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인성이 기반되어야 가능한 것들이니까요. 저는 참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번성한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번 졸부처럼 겉만 화려한 깡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보며 감탄했던 깨끗한 도시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덕분이었고 이강인 선수가 했던 나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덜어 있을 테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도와준 한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조심스럽게 한국에 있는 시골을 찾아갔었는데요. 솔직히 시골에 가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도시권과는 생활 양식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시골과 도시의 사람들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환경만 다를 뿐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태도는 똑같았죠. 아버지와 저는 일본으로 향하는 일정은 취소하고 일본에서 예정했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냈던 기억들을 글로 써보고 있는 오늘이 26일인데 저는 내일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요.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에서 느낀 만족감을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빠도 너무 좋은 여행이었다면서 한국에 함께 올 수 있게 해줘서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부모님이 먼저 저에게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하는 딸이 되어야 한국에서 좋은 경험과 많은 기억들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해준 한국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돌아가지만 멀지 않은 시간 또 한국으로 또 놀러 올게요. 너무 고마웠습니다.